개인적으로 꼭 피해야 되는 변호사 하면은 저는 안녕하십니까, 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는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유튜브에 법률 정보는 하나도 없고 SNS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영상만 있어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법률 정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한번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쉽게 설명하려면 일단 음주운전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유명 아이돌 멤버였던 김상혁 씨가 했던 발언으로 온갖 커뮤니티에서 조롱을 받았던 그런 멘트인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사실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이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도로교통법 44조 제4항은 이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 이상을 기준으로 운전이 금지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가 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음주운전 관련 상식인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시동만 경우에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그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시동만 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보는 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엔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고 악셀을 밟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음주운전에서 이야기하는 운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리막에서 시동을 켜놨는데 악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내려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동을 켜놨다가 기어를 조작해서 악셀을 잠깐이라도 밟으면 음주운전죄, 1m를 가도 음주운전죄는 성립하는 거죠.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서는 오토바이도 사실 음주운전죄 당연히 성립하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동 걸고 끌고 간 경우에 술을 마시고 당연히 음주운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님들 부르고 에어컨이나 히터 틀어놓는다고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처벌받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는 거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이제 법리를 좀 오해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술 마신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대리기사님이 주차까지 해주시지 않고 주차장에 차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셨을 때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경우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도 사정들을 엄청 봐주진 않아요. 형량 자체가 조금 가볍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음주운전은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은 받는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술을 마시고 원격 조종이나 자율주행으로 차를 움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건데, 실제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그리고 음주운전 성부를 결정할 때 운전자의 물리적인 탑승보다는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로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핵심 장치를 조작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격 조정으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속해서 차를 이동시키면 당연히 음주운전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처벌받은 케이스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신고를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나서 대리기사님 기다린다고 차 미리 빼놓는 경우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주차까지 해주지 않은 경우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율주행, 원격 조정을 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탑승보다는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로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엄청 빠르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종을 했을 때 위험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실제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조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처벌이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주운전 관련 상식은 술타기도 이제 처벌받는다라는 최근 이슈인데요. 술타기가 뭐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셔버리는 거를 이제 술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뭐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하는 일제 단속하는 것을 보고 차를 정차시키고 바로 편의점에 뛰어가서 소주 한 병 원샷 때리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했다라는 이야기를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전에 같았으면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였겠지만 25년 6월 달을 기준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음주 측정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거 음주 측정 거부하고 처벌 수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결코 이제 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김호중 방지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가 이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기면서 뭐 고의로 술타기를 하기 위해 술을 사갔다라는 추측이 떠오르면서 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조금 많이 묻는 내용인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변호인을 선임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상담은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전과가 많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형사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를 뿐더러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상담을 받아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인피사건이란 사람에 대한 피해가 있는 사건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2회 이상이거나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수음주운전 초범이나 재범의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을 꼭 선임을 해야 되냐 하는 의문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변호사님들 생각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지인들이 단순음주운전이나 재범으로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저한테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냐 하면은 사실 상담하듯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진술을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도만 설명하고 굳이 선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투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으로 벌금을 내라라고 이제 설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단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 내가 공무원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양형주장을 조금 열심히 해야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조금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팁,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상담 받아보면은 뭐 이야기 좀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 하는 감이 충분히 오실 거예요. 오실 거라서 많이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변호인 선임을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꼭 피해야 되는 변호사 하면은 저는 변호사들도 사실 요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성공 사례 중에 단순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방어했다라는 성공 사례를 올리는 경우나, 단순 음주운전 재범인데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 금고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시면서 실형을 피했다라는 성공 사례를 올린 사무실들은 일단 피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케이스라서 사실 조금 과장해서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 사무실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단순 음주운전인데 뭐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실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 하는 회사 사무실들도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을 때 무조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사무실도 한번 방문해 보셔서 한번 더 들어보시는 거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저희 사무실도 비대면으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비대면으로도 뭐 당연히 유료고요. 저희는 무리한 상담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처하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드리니까 저희 사무실로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범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무리한 수임은 하지 않으니 혹시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